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전용기 대통령이 전용기에 타는 이름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계시다가 하필 용자 돌리면 뭘 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전용기. 네, 그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지는 현재 경기 화성 정 국회의원. 네. 벌써 재선됐고요. 민주당 현재 국민소통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전용기 의원. 네. 그런데 최근에 좀 뭐 민주파출소 등 해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이제 좀 의지를 모아보자. 네.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모시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자, 전용기 의원들 여러분들 후원 좀 일단 부탁드려 볼게요. 농협 301-6788-7166-61 전용기 후원에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전용기 TV까지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고 지금 전용기 의원은 지금 최연소가 맞죠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재선인데 최연. 네, 그렇게 됐습니다. 1991년생이면 맞습니다. 몇 살인 거예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이제 35이고요. 와와와. 요즘 뭐 윤석열 나이로 하면은 33으로 그래요?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으로 들어와서 네. 비리 한번 지내고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정 내려가서 네. 여러분 그때 4월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득표율과 상대를 보니까 봐봐요. 전용기 55.72%, 62,457표. 국민의힘 유경준을 지금 21%포인트 차이 이겼고요. 네. 3등한 이원욱을 그러니까 전용기 후보가 당시에 사실 여기서 파란 일이 있겠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원욱 나오면 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네. 저는 화성정의 주민들이 야, 뭐 외모 헌칠에 막 그 멘트 좋아 쉽게 표현하면 딕션도 좋고 전용기 오는 걸 굉장히 환영한 분위기가 전 느껴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원욱이 나왔지만 압도적으로 21%를 이긴 거잖아요. 실제로 표가 안 뺏기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돼서 유경준 당시도 저희는 현역 3파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경준 의원도 그걸 노리고 있길래 절대 방어를 했습니다. 야. 어쨌든 여러분 올해 35살에 신인이 아니에요. 지금 재선 후보는요. 이게 지금 91년생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청년 정치인들이 비리로 들어오면은 네. 그다음 재선하기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내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뭐 도와드린 건 없지만 네. 전용기 의원이 이제 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하면서 또 맹활약을 하고 있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21대 때 그 소위 전범기 이렇게 뽀사버리던 그 패기. 네네네. 그래가지고 일본 구구가 저를 제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구구가 제 욕하는 방송도 몇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전범기 우길기라고 하는 걸 그냥 뽀사버리는데 느꼈던 우리 카타르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22대에 들어왔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삶은 아니죠. 개인적인 삶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온 국민이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희도 국회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실제 집을 잘 못 가요. 그러다 보니 거의 뭐 국회 본청에서 자고 의원회관에 소파는 아예 거기에 그 우리 침낭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니까 삶이 좀 피폐해지고. 결혼했어요? 했습니다. 이게 문제야 지금. 아니 뭐 천만금을 벌어다 준들 집에 안 들어오는 가장이 가족들 입장에 좋겠어요? 사실 많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이 아기 소식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 알 거 아닙니까? 집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빨리 탄핵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화성 같으면은 경기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가깝지도 않아 또 보면. 한 60km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을 6시에 하는데요. 그게 30분만 늦어지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차 밀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더 일찍 나서야 되고. 네. 뭐 그때 계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동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탄에서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딱 식당에 앉아 있어요. 10시 정도에 제가 그때 이제 식사를 못해서 그때 친구를 만난다고 잠깐 딱 앉았는데 TV에서 계엄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놈의 식당은 왜 이 유튜브를 틀어놨냐. 이 구구 유튜브를 왜 틀어놨지? 했는데 저 사람 모른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봤더니 실제 계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옷 벗어놓은 거 그대로 좀 가지고 와줘라. 올라갈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 올라갈 시간도 없으니까 좀 가지고 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 챙겨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한 40분 50분 만에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비례대표는 내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소위 자기 지역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 되니까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뭐 운영위원회도 해야 되고 당의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동탄에서 한 2년 살면서 같이 관계를 해놔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 우리 사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것 같아. 많이 불안해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민주당도 잘생긴 사람들 국회에 몇 명 있는데 전용기 의원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기분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뭔가 이렇게 외관이 신원섭판이 되는 사람인 거지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이제 35밖에 안 됐는데 재선이면은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한 40대에 이미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는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그렇게. 근데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국회의장 이런 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지 않을까. 참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국민소통위원장 됐었죠. 그러니까 새롭게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국민소통위원장이 공동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김현 의원, 조정기 의원이 소통위원장인데 국민소통위원회가 뭐예요? 사실 국민소통위원회가 원래 홍보소통위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도 하고 소통 활동이라는 게 그래도 당원들한테 정보도 알려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언론과 그다음에 지금 흉흉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국민소통위원회가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파출소를 국민소통위원회 산하에 만들어 가지고 제보를 받고요.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 내란 선전선동하는 것들 고발 조치도 했고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을 기계를 통해서 양산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좀비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비 채널들을 찾아내서 유튜브에 신고를 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김동완 의원하고 양문석 의원, 다음에 전용기 의원, 김현 의원은 진짜 특별히 개고생하는구나 느끼는 요즘이거든요. 국회의원은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 일상이 없어질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신 측면도 있고. 감사합니다. 자, 국민소통위원회 이전에 여러분들 국민소통위원장이 최민희 의원이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현 위원장님은 언론 담당을 하세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상한 거 쓰면 바로 언중이 제소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언중이 제소부터 하니까 기자들은 우리 국민소통위원회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시중에 떠도는 그 가짜 뉴스들을 발굴하고 실제로 고발 조치라든지 알리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데. 자, 근데 일단 지금 그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심판을 먼저 한다 그러는데 본인도 이제 민주당 정치인 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봐요? 서로 물어보는 게 요즘 딱 그 느낌이에요. 저는 당연히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 그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상황이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각을 한다면 지금 최상목이 저렇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반드시 탄원이 인용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를 먼저 하는 측면과 또 뭐 지금 윤석열을 언제 할 건지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한간에는 한덕수 풀어주고 윤석열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아니 우리 법원이 사실 정치를 하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될 만한 사안이면 탄핵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상목이가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인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임명을 했더라면 한덕수가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 그 위헌을 저질렀던 한덕수는 심지어 한 명도 임명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비슷한 걸 사실 내란 관련된 국무회의를 했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덕수는 뭐 이제 기각이든 네. 탄핵이든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윤석열 탄핵이 중요하죠. 지금 제가 방송 중이어서 네. 그 사이 막 온갖 정보들이 오가잖아요. 네. 뇌피셜도. 본인 전망 어떠세요? 윤석열 탄핵. 100%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탄핵 소추를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안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기각을 시키려면 그 헌법재판관들도 기각 이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이유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이런 게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 폐악질을 벌였기 때문에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했다. 그거를 받아 써주고 인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그걸 인용해주겠느냐. 네. 사실 뭐 계몽령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해자 논리인 게 보통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맞을 짓 했으니까 우리가 때린 거야 라고 하는 가해자 논리거든요. 근데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딱 그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맞을 짓 했으니까 내가 계엄을 통해서 때렸다. 이 가해자 논리를 헌법재판관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기각 인용문 쓰는 게 더 어려워서 그 탄핵 소추 인용할 거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여 차례 넘은 변론을 통해서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시작할 때 네. 90%가 아니라 100% 파면으로 출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늦어지는 이유는 사실 황당하죠. 이번 주에는 무조건 나왔어야 됐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일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소추 때는 그래도 많은 일들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사실 탄핵 소추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지 이게 인용 뭐 기각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소통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 뭐 풀려난다거나 네. 지금 탄핵 심판이 늦어진다거나 하면 이때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막 그렇습니다. 그 상태가 힘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뉴스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1시 20분에 김현, 그다음에 양문석, 김동아, 전용기 4명 사가지고 브리핑을 하는데 그래도 재밌는 몇 개 가짜 뉴스를 저희 소개드리려고 가지고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자, 민주파출소에 신고된 황당 제보들 지금 저 3분에다가 양문석 의원 포함하면 4분이 네. 민주파출소. 근데 이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 논란부터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 민주파출소가 이제 출범하면서 전용기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장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전용기 의원을 제명하는 뭐 사실 이루어지지도 않을 제명안을 제출을 해요. 이게 핵심은 가짜뉴스 처벌하는 나라가 있냐. 카톡 계엄령이라고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양심의 털난 짓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맞습니다. 계엄령은 윤석열이 했는데. 그리고 뭐 저한테 카톡을 검열한다라고 얘기하던데 카톡 검열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검열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끌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으로 가짜 뉴스가 퍼나른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했냐면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내란 선전 선동도 이렇게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사실 짜집기 해가지고 제가 마치 다 처벌할 것처럼 심지어 주진우 의원은 제가 SNS를 쓰는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실제로 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을 해서 저희가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 차원에서 또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 아니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어. 그건 실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돈가치를 넣고 마치 막 흙탕물 만드는 상황인데 자 근데 지금 민주파출소 실제로 민주파출소가 무슨 뭐 동네 지구대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그 누적된 데이터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번에 한번 김동아 의원은 그거 읽다가 네. 웃음을 못 참던데 빵빵 터진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민주파출소에 신고된 황당 제보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원께서 빵빵 터졌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박선원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간첩임. 그러면서 강용석에게 명예훼손 당했는데 간첩이란 사실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라고 판결됐다. 이런 내용들을 막 퍼나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박선현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은 형제다. 그때 그걸 못 참더라고요. 실제로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중에 걱정했대요. 아, 내가 이거 웃으면서 하면 안 됐는데 너무 황당해서 웃어버렸다. 오늘 그 이재명 대표랑 이재용 삼성 회장이 만난 건 둘이 형제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죠. 이름 비슷하다고.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더 심각한 거는 뭐 헌법재판관은 꼭 두고 합시다. 뒤에서 조종하는 TF팀에 중국인이 4명이 있다. 아, 좀 저건 심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중국 사람들 많이 채용했다. 이런 내용들을 퍼나르고. 아, 잠깐만요. 중국 네. 사람들 채용했다가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죠. 헌법재판소에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 국적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죠.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쟤네 중국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극우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인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왜 그래?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가짜 뉴스를 막 퍼나르는 거고. 또 한번 좀 하나씩 다 이야기해봐요.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협박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거는 박찬대 대표한테 하는 협박인데 찬대야 너가 감옥 가면 네 아들하고 누가 지켜주냐. 어차피 그 마누라는 안 보고 싶을 테니 걱정도 안 하겠다. 근데 아들 걱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이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게시물로 본인의 이름을 당당하게 걸고 올렸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암살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글을 씁니다. 야, 그래서 저희는 바로 수사 의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즉각 반응하기는 해요? 아니면 쌓아둡니까? 아닙니다. 지금 반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파출소에서 문제 제기했고 수사 의뢰했던 그러니까 한 밴드에서 이재명 세포조를 모집하겠다. 2030들 많이 이렇게 참여해라라고 쓴 글이 있거든요. 그분이 70대세요. 근데 그분을 문제 제기하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협이 많아서. 근데 그분 바로 송치된 걸로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래도 즉각 움직이고는 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합성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우리 많이 쓰는 당근 마켓 이런 데 보면 이재명 대표와 이런 문신을 한 이 사진들을 합성해서 폰 케이스로 만들었다. 이걸 판매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계엄군으로 추정되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는 이것도 합성이죠. 이런 사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극우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거예요. 자기 판단이 좀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뭐 정치인 앞이라서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만 방송한다 그러면 약간 좀 더 좀 표현을 노골적으로 했을 텐데 뇌를 의탁하면서 어떤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건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부정선거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이재명은 소년공 출신이 아니고 소년원 출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카톡으로 보내게 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그 공무원 출신이야. 뭐 어디 검사 출신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믿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인을 통해서 보내는 가짜뉴스는 일단은 먼저 신뢰성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원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내가 안동에 사는 이재명 사촌형의 친구인데 옛날에 재명이가 그렇게 했다더라. 아, 나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심지어 거기에서 내 지인이 뭐 공무원 출신의 지인이 보내줬어. 이거는 사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을 막기 위해서는 네 지인들한테 보내줘 라고 해서 이게 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톡으로 공유되는 이 가짜뉴스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암세포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속에는 굉장히 쉽게 침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검열하려고 그러냐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끓긴 거죠. 우리 같은 방송도요. 네. 사실 우리가 써먹기 선동하기 되게 좋은 음모를 갖고 와서 방송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 다 쳐내요.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억지로 이런 걸 하면 당장은 달콤할 수 있어.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맥락이면 차마 양심상 요걸로 선동을 못 하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박선원, 박지원은 형제고 뭐 이.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헌법재판소를 악마화 시키면서 윤석열 탄핵은 마치 그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걸로 믿고 인용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를 맞습니다. 미리 예정해놓고 지금 가짜뉴스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인 댓글 이건 그냥 가짜뉴스야 하고 넘기게 되는데 요즘 세대는 진짜 가짜뉴스가 진실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는 앞으로 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이고 이걸로 모든 승패가 결정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민하게 쪽집게처럼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정확하게 걸러내고 우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통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또? 아까 전에 비슷한 말입니다. 그냥 선관위도 중국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가족들 채용 1200명 가족들끼리 운영한다. 이게 나라다. 중국에 90% 넘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실제로 이렇게 써서 사실인 양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명 그러니까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그런 카톡방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돌려서 실제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은 우리나라 그 국적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건데 중국이 헌법재판소를 막 자기들이 이제 점거했다 비슷한 이런 맥락이잖아요. 맞습니다. 적수했다 이런 맥락인데 그거랑 부정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뭐 김경재 보고를 받은 김대중은 그 순간부터 김정일의 개가 됐고 이런 내용들을 문자로 보내는 겁니다. 자기 지인들한테 문자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지령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지령을 어떻게 내냐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라고 시켜요.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이 이걸 돌리는 경우가 많던데 뭐냐면 여러 어르신들은 내가 이 받은 문자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게 나도 얼리어답터가 된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된 겁니다. 전달?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으로 뭔가를 퍼나르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니까 그 세력들이 검열하려고 하냐 하면서 일제히 모든 그 거물급 인사들이 공격을 다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민주파출소가 더 홍보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전용기 지금 제명 추진했는데 그거 그냥 썩 들어갔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 되잖아요. 가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끌고 가줘서 실제로 가짜 뉴스를 더 때려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이슈가 좀 묻히는데 했는데 갑자기 전용기 제명 추진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더 해보자. 나는 저래도 절대 가짜뉴스 전쟁 안 멈춘다. 민주파출소 활동을 실제로 하고 이게 이슈가 되니까 가짜뉴스 많이 줄었다면서요.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퍼나르던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 메시지는 정확하게 줘서 일단은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더 문제는 이 가짜뉴스 제작과 유포자들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또 포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자 메시지를 돌리면 바로 누군지 특정이 되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해달라 하면 바로 제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 외국 기업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 그다음에 스레드,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제작자들이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교묘하게 유튜브나 이제 그 스레드 같은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저희가 대응책을 찾고 있죠. 뭐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원의 얘기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도 이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면 외국 기업이라서 판결을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은 일단 말 잘 듣고요. 네. 두 번째로 신고 기능 그러니까 자기 내규 위반한 것은 철저하게 잡아가지고 수익 창출 정지시키고 그 채널 폐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내용들이 포착이 되면 유튜브에 바로바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좀비 채널들을 삭제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삭제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자체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잘못된 예를 들어서 폭도를 양산한다거나 폭도를 부추긴다거나 하는 것들을 신고해서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야, 진짜 열일하는구나. 네. 지금 밖으로 나오는 국회의원 4명 말고 또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꽤 많은가요? 사실 우리 조금 전에 나오셨던 이광희 의원님과 의원실 식구들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하겠다고 하셔갖고 이제는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그 당직자분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제보를 분류해 주시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고생하겠네. 네. 막 몇만 건 몇만 건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이걸 보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분류하다 보면 그게 힘든 거죠, 사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뉴스를 딱 보면 네. 물론 정치적 수준이나 뭐 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딱 보는 순간 아, 미쳤네 이게 말이 돼? 하고 버릴 정도의 수준의 뉴스를 저쪽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어. 네. 여기서는 언밸런스. 그러니까 이거를 분류해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스트레스일 것 맞습니다. 같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잘 당원들께 말씀드렸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서 사실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께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카카오톡 단톡방 한 100명씩 200명씩 있는 방에 이런 가짜뉴스가 올라오면 우리가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면 이거 가짜뉴스라고 딱 짚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돌리는 사람도 이거 가짜뉴스야 하고 멈칫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전투가 열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겁니다. 그렇겠죠. 옛날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깡패한테 돈을 받았다면서 깡패들이 조폭 사진, 그 조폭이 돈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 사람 처벌받은 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돌고 있는 걸 보면 정확하게 가짜뉴스가 포착됐을 때는 우리 당원들이 해주실 역할은 그거 가짜뉴스입니다. 그렇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라고 하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딱 해주시면 그 사람들도 주춤하거나 다른 데 더 유포하는 것들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김철민이가 자기가 뭐 사업해갖고 번 돈이라고 오래전에 올렸던 돈다발 사진을 네. 이재명 대표한테 준 돈이라고 이거 갖고 지금 저 장영하 변호사 등 관련자들 지금 네. 처벌까지 받았는데 야, 좀 심하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 진짜 저는 이렇게 봐요. 민주당은 간혹은 그런 점 때문에 지지자들한테 가끔씩은 약간 좀 소리를 듣기도 해요. 뭐냐면 철저하게 그걸 하잖아. 팩트냐 아니냐에 대해서 잘못 나가면 사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다른 것 같아. 뭐라도 다르지만 네. 기본적인 세력이 다른 거.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그 전환길이나 이런 사람들 막 데려다가 우리가 탄핵 심판할 수 있는 요건이 법으로 내란과 외환죄밖에 없다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알면서도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들 그 모아놓고 전환기를 강연을 듣는데 틀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잘한다고 칭찬까지 하던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 틀리나 좀 판단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탄핵소추에 그거는 대통령이 형사소추 당하지 않을 두 개가 내란과 외환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요거를 전환길이가 탄핵소추 요건이 내란과 외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지를 않는 거고 그게 사실상의 방조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을 거기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백혜련 의원이 그 계란 맞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한민국 세력들 중에 그 내란 수괴에 그 지지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최소한 대한민국 법과 시스템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무슨 비리가 있거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내란 수괴를 지금 빨리 파면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계란을 던지는 행위.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일단은 무법지대가 돼버렸죠. 내란 수괴 때문에. 그리고 최상목은 사실 우리가 뭐 마현역 재판관을 임명해라 얘기해서 사람들이 어려운 말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법이다 막 이렇게 해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불에 신호만 건너도 바로 과태료 처벌받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최상목은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임명하라고 판결한 것도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고 법 어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인 거죠. 재판 임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저쪽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거를 서슴지 않잖아요. 극우 유튜버가 아니고 맞습니다. 뭐 저 극우 세력도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암살 시도가 자작극이라는 등 안철수가 말한 목을 긁혔다는 등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같은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는 안철수 의원이 뭐 그 의료 기록을 공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잘못된 정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심한 말 하면은 참으세요. 심한 말 할까봐 저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대화가 되면 아 그래도 우리가 뭐 오늘 그 저 무슨 국민연금 개혁 뭐 이게 통과되는 것처럼 근데 대화가 안 돼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그 국민들 뭐 언론들이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두 쪽 난 무슨 뭐 두 쪽이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여러 건들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사실 국민소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오늘 63번째인가를 발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23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 같은데 아니면 저 텔레그램 정보방에 심하더라. 사실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팩트체크해 보면 다 다른 내용인데 그거를 사실인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이 거짓말 체크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시작된 게 12.3 계엄이었으니까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23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일 1시 반에 저희가 그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때 거짓말 시리즈도 같이 발표하고 그것을 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원들은 제공하는 거죠. 팩트체크 하시죠. 이재명 대표 채널에서까지. 네 맞습니다. 애지중지하는. 맞습니다. 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실제로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에 왔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생기면 저 사람들은 또 거짓말부터 할 거예요. 거짓말 플러스 가짜뉴스 플러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 다 가지고 와서 할 거라서 우리는 그걸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 악마반은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어우 저번 대선도 힘들었는데 다시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우리는 훈련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가 던지면 아 그거 아니야 실제 이런 거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일상생활에서도 그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고 상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카톡에서 올라오면 가짜 뉴스라고 대꾸를 좀 해주고 요새 정규재 씨가 아주 많은 논평을 하시던데 실제로 그분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깊게 들여다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꿨고 실제로 대담을 한번 해보니까 이 사람 참 준비 많이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악마화해서 애초에 이재명 대표 근처에 못 가게 해야 본인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가면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 사실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가짜뉴스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히 나오니까 그냥 악마화 해버려서 근처도 못 가게 하는 전략을 국민의힘에 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이러는 과정이 예를 들면 오늘 아마 그 민주파출소가 발표한 거에 서울시 그 오세훈 시장 이야기 천막 광화문 천막 변상금 부과하는 거. 그 변상금 부과하는 게 맞아요? 그 기자 어저께 어저께 오늘은 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시장이 그 우리 토지 허가 구역 번복하고 사과하고 하는 내용 그때 당시에는 당당하다 했던 내용들을 거짓말 시리즈에 넣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민주당이 그냥 개인 국회의원이 뭐 반박을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응하니까 진짜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도 야 이 뉴스는 저쪽이 맞는 것 같은데 했던 것들 다 팩트 체크해 주니까 굉장히 좀 도움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딱 짚어주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화면 상단에요. 전용기 후원의 기자가 있어요. 농협 301-6788-7166-61 전용기
후원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용기 의원 같은 사람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국민의힘 들어가면 네. 주진우처럼 돼요. 근데 민주당에서 활동하니까 전용기 의원은 정반대 사람다운 사람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으로 보시면은 딱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네. 상식 그렇습니다. 선에서 해결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고 대선 질 것 같으니까 굳이 하는 말이라는 게 네. 거짓말 섞인 그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간에게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지점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극해질까 봐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에요. 여러분 그 다른 레거시 미디어 나가면 굉장히 토론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예. 야, 우리 저 감사합니다. 최연소 국회의원 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레거시 미디어 나가면 사실 굉장히 정돈돼서 말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우리 새날 같은 데 나오면 좀 편하게 그럼요. 제가 아는 내용들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가짜뉴스 몇 개만 맛을 봤는데 충격인데. 더 재밌는 게 있으면 몇 번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충격인데. 네. 진짜 충격은 그 뉴스보다도 그걸 믿는다는 게 더 충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암세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보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 주변 지인한테 보내서 이 사람도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지금 카카오톡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 저도 원래 집이 마산이거든요. 이번 설에 명절에 잠깐 내려갔을 때에도 실제로 어르신들 휴대폰에서 그걸 봤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아직 정정하시거든요. 할머님이 카톡에 그 내용들이 있는 걸 실제로 확인하고 왔어요. 손자가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네. 아니 저희 할머니는 완전 그 민주당 지지자시고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바뀌었구나. 부산 사셔가지고 손자 때문에 바뀌었구나. 원래 아니었는데 제가 저 때문에 사실 바뀌었죠. 그게 계몽이죠. 야, 여러분 그 민주당의 미래는 밝지 않아요? 전용기 의원 보고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나이를 떠나서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의 옛날 같으면은 막 지금은 더 고령화된 느낌이 있어요. 네. 막 50대 60대가 주를 이루고 30대 중반에 재선인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 앞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집회 현장 같은 데 나가서 전용기 보면 막 더 응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청년들이 많아져야 네. 민주당의 미래가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댓글창에요. 뚜벅이님께서 잘 컸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전용기 의원 뭐 TV 전용기 TV 구독이나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자 마지막 마무리 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새날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도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 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그 내란 수계를 처단하는 일 말고도 더 큰 일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서 헌정을 수호하는 정말 우리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